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SNU 건전 비뇨의학과의 김명입니다. 먼저 이렇게 또 평일 저녁에 이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병원 안에 있는 원내 송출로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제 전립선 암 수술을 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아주 흔한 합병증 중에 하나가 발기부전인데요. 이 발기부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이제 원래 작년까지는 이대 서울병원 비뇨의학과에 교수로 근무를 했었고, 거기서 주로 전립선 암 환자들을 열심히 봤었고요. 이제 작년 한 요맘때쯤에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교수를 사직을 하고 좀 더 이제 전립선 암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건전 비뇨의학과를 개원을 해서 지금 계속 진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립선 이야기를 진료실 바깥에서도 많이 하고 싶어서 제 개인 유튜브 채널 건전한 비뇨의학과 김교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또 강의 들어보시고 또 전립선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을 찾아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은 이 전립선 암 수술을 할 때 대부분 이제 로봇으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장비들이 발달을 해서 이제 아주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전립선암을 로봇 수술로 받으면 어떤 게 좋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이 개복 수술을 할 때는 이렇게 이 아랫배를 크게 째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전립선 암을 로봇으로 수술을 하면 이게 제일 보편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쓰고 있는 다빈치 XI라는 장비인데, 그 장비로 수술을 하면 배 구멍을 한 5개 정도만 뚫고 이렇게 여기다가 로봇팔을 집어넣어서 수술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다음 세대 다빈치 SP, SP가 싱글 포트란 뜻이거든요. 단일공 로봇으로 수술을 받으면 여기 배에 그냥 구멍 하나 정도만 뚫어서 여기에다가 로봇팔을 집어넣어서 수술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수술 상처도 적고, 수술 상처가 적으면 통증도 아주 적고, 통증이 적으니까 회복도 빠르고, 이렇게 아주 편한 방법으로 이제는 수술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로봇 수술이라는 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다가 이제 로봇 수술을 합시다 이러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조금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로봇이 대신 수술을 해준다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이 로봇팔 장비를 이제 환자 이제 몸에다가 이제 장치를 하고, 이 수술은 이제 의사가 직접 합니다. 의사가 바깥에 콘솔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이제 수술을 하면 이 의사가 움직이는 손을 이 배 안에 있는 로봇이 똑같이 움직여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는 로봇 수술이 아니고 로봇 보조 수술이 맞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로봇팔이 도와주는 수술이고요. 그럼 이 수술이 어떤 게 장점이 있냐? 첫 번째로는 이 우리가 수술 부위에다가 아주 이 확대 카메라를 가까이 집어넣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수술해야 되는 부위가 굉장히 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수술을 해보면 제 손이 움직이는 거랑 아주 똑같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복강경 수술은 이게 우리 손목 관절의 움직임을 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을 해보면 이렇게 바느질, 어디 부위를 꼬맨다든지 어디를 묶는다든지 하는 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워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따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로봇 수술로 수술을 하면 보통 개복에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수술이나 동작은 배 안에서 다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립선 암 수술을 하고 나서 제일 걱정하는 게 두 가지가 이 발기 기능의 보존과 이 배뇨 기능, 요실금 보존인데 요거 회복에 아주 유리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로봇 수술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가의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립선 암을 진단을 받으면 로봇으로 수술을 받고 있고, 이거는 한 뭐 최근 데이터는 아니고 거의 한 10년 전 7, 8년 전 데이터인데, 그때 이미 벌써 우리나라에서 전립선 암을 진단을 받으면 거의 한 70%에 가까운 분들이 이제 로봇 수술을 받고 있었고, 지금 더 최근 데이터를 보면 거의 뭐 90%, 95% 이상 환자분들이 전립선 암 수술을 받을 때는 로봇으로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생기는 이제 발기부전이 있죠. 이제 발기 기능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진료를 보다가 질문을 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전립선암 수술하고 나면 다 발기부전이 생기는지, 또 발기부전은 전립선암 수술 받으면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그러면은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 로봇 수술이 좋다 그러니까 이 로봇 수술로 전립선암 수술을 받으면 이전에 혹시 발기가 안 되던 사람들도 이 발기가 돌아오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수술을 받고 났는데 이 발기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거 언제 회복이 되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도 많고요. 또 그런 분들 중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더 좀 빨리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런 이제 비슷한 내용의 강의를 이 요실금에 대해서도 이 유튜브에서 한번 비욘드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거 아마 이전에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전립선암 수술을 하고 나서 요실금이 생기면 그건 일시적인 거고 대부분은 회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발기 기능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수술하고 나서 뭐 로봇으로 수술을 한다 그래서 이 발기부전이 안 생긴다는 그런 완전한 보장은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를 이유를 한번 보면요. 특히 이제 저희 전립선 암은 저희가 노인암이라 그러잖아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진단이 됩니다. 저희 평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전립선 암 진단되는 평균 연령을 보면 한 64세, 65세 정도가 돼요. 그리고 뭐 요즘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나이 많은 분들이 전립선 암을 진단을 받고, 또 그런 분들도 이제 뭐 다른 건강 상태는 괜찮고 또 이 로봇 수술이라는 또 아주 또 편한 수술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고령의 분들도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미 수술 전에 발기 기능이 좀 나빠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흔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발기 기능을 온전하게 보존을 하려면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전립선 옆으로 지나가는 이 신경 혈관 다발, 그러니까 발기 신경을 잘 보존을 하면서 수술을 해야 돼요. 네, 하지만 이게 전립선 암의 어떤 병기, 그러니까 전립선 암의 기수나 아니면 이 암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 발기 신경의 보존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생리적 신경기능 차단, 뉴로프록시아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을 하면서 발기 신경을 잘 보존을 해놔도 이제 일시적인 신경 정도의 차단 때문에 이 발기 신경 자체의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뉴로프록시아가 생기면 이게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데 뭐 빨라도 수주, 길면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잘 보존을 해놔도 발기 기능이 생각보다 빨리는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이 꽤 많고, 또 우리가 이제 뭐 전립선 암 수술을 받으면 전반적으로 이제 컨디션도 좀 떨어지고 또 내가 이제 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수술 전보다는 또 이 발기가 또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아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전립선암 수술을 하고 나서 요실금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다, 잘 회복이 된다, 빨리 회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발기부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조금 더 빈번하게 생길 수가 있고 또 거기에서 회복이 좀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 요거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까 제가 이제 신경 혈관 다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신경 혈관 다발이 뭔지를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요, 우리가 이 전립선 암을 전립선을 이제 조직을 이렇게 아주 확대된 시야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여러 겹의 막으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 전립선이라는 이 조직을 랩을 싸듯이 굉장히 이제 여러 겹의 막이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걸 아주 좀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이제 전립선이 있으면 이렇게 전립선 주변에 싸고 있는 전립선 피막도 있고요. 전립선 피막 옆에 또 우리 이 드놈빌레 근막이라고 해서 그거 위에 또 한 겹 위에 또 막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립선 피막하고 요 바깥쪽 막 우리 전립선 주변막이라 그러는데 그 사이에 이 전립선 발기와 관련된 신경과 혈관 다발들이 지나가요. 요 전립선의 양쪽 옆에 5시, 7시 방향에 요 신경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는 이제 전립선암 수술을 할 때 이 전립선을 떼내면서 요런 우리 혈관 신경 다발을 보존해 줄 수가 있으면 이제 제일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 전립선 이제 막의 단면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전립선입니다. 요 부분이 전립선이고 여기가 이제 전립선 피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번, 3번 이 부분이 이 전립선 뒤쪽 가쪽으로 지나가는 이제 혈관 이제 신경 다발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전립선을 떼내면 요거를 잘 보존을 할 수 있을까요? 요거를 한번 다음 그림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전립선이 있고 요 전립선 피막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항문 거근이라 그러고 요게 항문 거근의 근막, 여기가 이제 혈관 신경 다발이고요. 이 전립선 피막하고 이 혈관 신경 다발 요 사이로 요렇게 면을 박리를 해서 이쪽 전립선을 떼내면 이제 가장 이상적으로 전립선을 떼내는 게 되고, 그러면 이쪽 우리 몸 안에 이 신경 혈관 다발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전립선 수술을 하고 나서 발기신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이제 이상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더 이렇게 또 쉬운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제 직장이고요. 요 부분이 이제 전립선인데 우리가 보통 수술을 이제 한 3개의 면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립선 피막이라고 그랬는데 요 피막의 가장 안쪽으로 여기를 우리가 근막내 박리면이라고 그러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전립선 그 막하고 이 신경 혈관 다발 사이, 여기 가장 이상적인 면이에요. 근막 사이 박리면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 혈관 신경 다발 이 바깥으로 근막 외 박리면으로 또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수술을 할 때 요 3개의 면으로 박리를 해서 전립선을 떼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이제 발기부전을 이제 전립선암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수술을 잘했다 이거의 기준은 너무 다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술 후 후유증, 발기신경을 보존하는 입장에서는 이 발기신경을 잘 남기고 전립선을 뗐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술을 잘했다 이런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또 요실금을 중요하게 여기면 요도 괄약근이나 이런 구조물을 잘 보존을 하고 수술을 했다, 이게 또 수술이 잘 됐다의 기준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또 우리가 이 수술은 암 때문에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립선 암 수술을 하면서
발기신경도 남겼어요. 그다음에 뭐 요도 갈약근도 잘 남겼어요. 그리고 이제 전립선을 뗐는데 이 어떤 단면에서 전립선암이 남아있다. 이러면 사실은 그 수술을 과연 이렇게 수술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기능을 다 남겨놔도 전립선 암까지 남아있으면 사실은 그 수술을 우리가 잘된 수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립선 암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어떤 그 경계, 암도 잘 떼면서 어떤 이 후유증을 생각해서 뭐 발기나 요실금에 대한 그런 구조물도 잘 남겨두는 것을 항상 고민을 하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발기 기능의 보존, 요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수술을 한다 이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발기신경 다발을 잘 보존하는 게 제1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립선 암을 남김없이 떼내고 또 혈관신경 다발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세 가지 면 중에서 면이 아까 근막 내면, 그다음 근막 사이 박리면, 근막 외부 박리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근막 사이 박리면, 인트라파시알 플레인으로 전립선을 박리해서 떼내는 게 가장 이상적일 수 있어요. 요 근막 내 박리, 요거보다 더 안쪽 근막 내 박리면을 따라서 전립선을 떼내면 뭐 혈관신경 다발을 보존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지만 이 전립선 암이 우리 몸 안에 남겨질 위험성이 있고, 반대로 그보다 더 바깥쪽인 근막의 박리면, 익스트라파시알 플랜으로 전립선을 절제를 하면 전립선 암이 남을 위험성은 줄어들지만 이 혈관신경 다발도 같이 절제가 되게 되죠. 그럼 당연히 수술하고 나서 이제 발기 기능은 굉장히 좀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전립선암 로봇 수술을 할 때 이 수술 시야를 좀 굉장히 좀 보기 좋은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배 안에다가 이렇게 로봇 팔을 집어넣고 이제 의사가 이 팔을 콘솔에 앉아서 조정을 하면서 수술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요 부분이 전립선이에요. 전립선을 이제 방광에서부터 떼내서 여기 이 방광 목 경부, 여기 전립선 안에 있는 요도가 보이고, 지금 이 세 번째 팔로 들고 있는 요게 전립선 뒤에 있는 정낭이라는 장기예요. 정낭이라는 장기를 이렇게 들어놓고 이제 전립선을 위로 든 상태죠. 그래서 이 전립선 가쪽을 이렇게 박리를 해서 떼내고 있는데, 이렇게 떼낼 때 이쪽에 이렇게 가느다랗게 보이는 이 혈관과 신경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혈관신경 다발이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할 때 제일 좋은 면은 요 안으로 전립선 안쪽으로 해서 전립선 피막은 떼내면서 이 혈관신경 다발을 이제 보존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게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실제로 전립선암 수술을 로봇으로 하면 요 구조물하고 면이 잘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남겨놓으면서 수술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발기신경을 보존하는데 이제 굉장히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쉽게 말로 설명을 하면, 로봇 수술을 하면 굉장히 확대된 시야에서 이 전립선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여러 막들을 눈으로 이제 잘 확인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박리면 중에서 어떤 박리면으로 접근을 해서 전립선을 떼낼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개복으로 수술을 한다 이렇게 보면은, 개복으로 수술할 때는 일단은 이 전립선이 이 골반뼈 뒤에 굉장히 깊숙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 시야 자체가 전립선을 보면서 수술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특히 이 막 구조물은 굉장히 미세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막 출혈이 돼 있고 이러면 이거를 뭐 눈으로 보면서 아까 그 로봇 이제 그 시야에서처럼 여기를 남기고 여기를 떼겠다 이렇게 수술을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냥 그렇지만 이제 수술이 경험이 많은 의사들은 이걸 손으로 만져보고 여기까지가 막이 있고 여기가 이제 이 혈관신경 다발이 있고, 이런 손의 느낌이나 아니면 전립선을 떼보면은 이 절제면이 떨어지는 박리되는 양상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여기로 이렇게 전립선을 떼면은 우리가 이게 좀 안쪽으로 떼는 거다, 바깥쪽으로 떼는 거다, 이런 경험적으로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의사가 손으로 수술을 하면 아 이건 내가 이 발기신경을 잘 보존을 했다 이러고 수술을 했다고 믿어도 사실 그게 아닌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뭐 로봇 수술로 수술을 받는 게 개복 수술보다는 당연히 발기신경을 보존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럼 모든 전립선암 수술에서 이렇게 신경혈관 다발을 보존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립선 암 수술을 할 때 전립선을 그 아까 이상적인 그 박리면이라 그랬던 근막 사이 박리면으로 떼내는 건 아닙니다. 특히 뭐 암이 이 전립선 피막 침범이 의심되는 경우, 그러니까 전립선 암이 한 3기 이상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암 자체가 피막 침범은 없지만 이 암이 전립선 피막에 굉장히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럴 때 이 근막 사이 박리면 절제를 하면 실제로 수술을 하고 나서 이 암이 몸 안에 남게 되는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더 광범위하게 절제를 위해서 이 근막 외 박리면 절제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아까 뭐 수술을 잘했다 이거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 모든 암종에서 암 수술의 제1원칙은 뭐냐면 암을 완전하게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의 이제 부작용이 걱정이 된다 그래도 뭐 이걸 암을 남기면서 수술을 하는 선택은 별로 옳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아주 3기 이상의 진행된 전립선암에서 수술을 할 때 좀 다른 방법은 없나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일단은 이렇게 뭐 한 3기가 되는 전립선암이 한쪽 뭐 오른쪽에만 있다 이러면 그 오른쪽은 이제 근막 외 박리면으로 해서 발기신경 다발까지 완전하게 이제 절제를 하지만 이 반대쪽 전립선은 또 최대한 이제 신경 혈관 다발을 보존하면서 이쪽 양쪽 이 박리면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이 반대쪽 왼쪽 뭐 발기신경은 좀 남겨놓는 식으로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발기 기능의 보존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하지만 암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양쪽으로 다 이 전립선 피막 침범이 이제 의심되는 경우에는 뭐 이 수술을 하면 당연히 양쪽의 그런 혈관 신경 다발을 다 보존하는 게 이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수술을 하고 나면 당연히 이제 발기 기능이 좀 떨어질 확률이 아주 높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뭐 이제 이 수술을 뭐 고려하시는 분이 뭐 이미 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뭐 발기 기능이 아주 약해져 있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그걸 환자분이 선택을 할 수도 있죠. 뭐 나는 이게 뭐 발기신경의 보존도 중요하지만 난 이 암을 완전히 제거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한 경우에는 뭐 그렇게 이 양쪽 혈관 신경 다발을 다 날려버리면서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고 하지만 또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 치료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런 후유증 발기 기능의 보존이 난 아직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때는 이제 수술 말고 다른 치료 뭐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를 받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방사선 치료를 하면 이 수술보다 발기부전이 그럼 덜 생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방사선 치료를 해도 발기부전은 어느 정도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술하고 비교해봐서 좀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최근에 저도 이거를 이거 굉장히 좋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5년도 미국 비뇨약회 이제 미국 비뇨약회 학회에서 이제 발표가 됐던 슬라이드인데 이 전립선 암을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고 했던 환자, 그다음에 수술을 했던 환자, 그다음에 뭐 방사선 치료와 수술을 이제 같이 했던 환자, 그다음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했던 환자들이 이 후유증이 어떻게 되는지를 굉장히 이제 큰 환자 수 한 6만 7천 명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런 후유증이 얼마만큼 생기는지를 이렇게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 보면 실제로 요 파란 선이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예요.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인데,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분들이 방사선 치료 후에 이렇게 발기부전이 생기긴 생기는데, 실제로 요 주황색 선이 뭐냐면은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던 분들이에요. 이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던 분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이제 이 발기부전이 생길 이제 그런 경우의 수가 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가 어떤 이런 후유증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특히 뭐 이런 발기 문제라든지 요실금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수술보다는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런 후유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이 수술을 하고 났을 때 뭐 발기부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생길 확률이 높겠다 이러면, 사실은 이런 다른 치료를 선택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했어요. 이제 수술을 하고 나가지고 이게 이제 발기 이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긴 분들이 있죠. 이러면은 이런 분들을 이제 어떻게 좀 더 빨리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해보면은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발기 기능이 이제 빨리 좋아지는 걸 돕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음경 재활이나 약물 치료 같은 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재활이나 약물 치료를 할 때 굉장히 이제 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좀 이런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분들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조건을 보면, 일단은 가능하면은 좀 젊은 분들, 또 수술 전에 발기 기능은 좋았던 분들. 그러니까 뭐 내가 나이도 많고 수술 전에 이미 발기 기능이 나빴는데 수술하고 나서 발기가 안 된다고 이런 뭐 재활 치료를 하고 이런다고 해서 이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전에 젊었고 그 전에는 발기 기능이 좋았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수술했을 때 이런 혈관 신경 다발을 잘 보존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빨리 이제 발기 기능이 회복이 안 될 때, 이때 이런 재활이나 약물 치료를 하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나이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은 수술 전에 이미 발기 기능이 나빴거나, 아니면 뭐 전립선암 수술을 할 때 혈관 신경 다발이 보존이 안 됐던 분들은 사실 뭐 음경 재활이나 약물 치료가 큰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음경 재활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케겔 운동이라고 했어요. 케겔 운동 많이 들어보셨죠? 케겔 운동이 왜 케겔 운동이냐? 이 미국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인 아놀드 케겔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케겔 선생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산부인과 환자들을 위해서 이 운동법을 개발을 했어요. 처음에는 골반 근육을 강화해서 여성 이제 요실금을 치료할 목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 케겔 운동이 전립선암 수술을 하고 나서 생긴 뭐 요실금, 또 발기 기능 회복에도 좀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케겔 운동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방법을 알려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케겔 운동은 이제 이 골반 가로막 근육을 이제 수축, 이완하면서 이걸 단련시키는 운동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항문을 조이는 운동이죠. 항문을 조이는 운동인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문에 내가 빨대를 꽂았다고 생각을 하고, 빨대를 통해서 물을 이제 지그시 이제 빨아당긴다는 느낌으로 이제 항문을 조여주는, 항문에 이제 꽂은 빨대를 통해서 천천히 이제 물을 빨아들인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너무 짧게 이렇게 놨다 풀었다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인 상태에서 최대한 길게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한 5초 이상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한 5초 이렇게 쉬고, 이렇게 텀을 길게,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5초 동안 이걸 조이는 걸 유지하는 거를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특히 또 뭐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다든가 해서 이런 골반 가로막 근육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거를 처음에 한두 번도 이렇게 5초 이상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5초 하고 또 5초 쉬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보는 게 좋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하루에 한 100번 정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목표인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뭐 처음부터 100번 하기는 좀 어렵고 처음에는 한 뭐 4번이나 5번 정도 잘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이 버티는 시간도 좀 늘려가면서 요 하는 개수도 이렇게 계속 늘려가는 식으로 훈련을 하면 키겔 운동이 좀 더 효과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약을 써볼 수가 있죠. 우리 PD5 억제제, 우리 이제 보통 이제 발기부전에서 사용을 하는 뭐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약들이 이제 이 전립선암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발기 기능이 안 돌아오는 분들한테 이제 써볼 수 있는 약제고요. 이런 약제들은 음경 평활근을 이완시키고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서 이 발기 기능에 일단 빠른 회복을 도와주고, 또 이 지금 이게 음경 해면체가 있는데 음경 해면체에 이렇게 계속 피가 차가지고 발기가 됐다가 또 이제 피가 빠지면 발기가 풀리고 이제 이런 계속 작용이 반복해야 되는데, 이게 발기가 계속 안 되면은 이 음경 해면체 자체가 이제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이걸 구축이라 그러는데, 이런 걸 오는 거를 조금 막아줄 걸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경 재활의 목적으로 이 비아그라 같은 PD5 억제제를 복용할 때는 매일 사용하는 용법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필요할 때 사용해보는 온디맨드 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이 두 가지 용법 효과가 거의 뭐 좀 비슷한 걸로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PD5 억제제가 약이 좀 싼 약이 아니니까 뭐 효과가 비슷하면은 이런 온디맨드 필요시 사용 용법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고, 근데 하지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그런 환자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니, 나는 이거 매일 먹어보고 싶다 이러면 뭐 이게 뭐 이런 이 발기부전제 사용에 금기가 되지 않는다면 뭐 매일 사용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음경 재활이나 약물 치료를 충분히 해봤는데도 이게 이제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은 이런 음경 보형물 수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음경 안에다가 이렇게 발기 음경 해면체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이렇게 실린더를 넣어주고, 요거를 이제 펌프로 조작을 해서 필요할 때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제 발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전립선암 수술을 하고 나서 자연적으로 이제 발기가 회복이 되는 건 한 1년에서 2년 정도 기다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술하고 나서 한 2년 지났는데 이 발기 기능이 회복이 안 되면 사실은 요 정도 상태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요런 시점에서 우리가 무슨 다른 치료를 고려해야 된다 이러면 당연히 그 시점에서 전립선암의 재발은 당연히 없는 상태여야겠죠. 그래서 근데 이런 상태에서 어떤 이런 음경 보형물 수술은 수술하고 나서 이제 발기부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음경 해명체 기능을 대신하는 실린더를 넣고, 환자가 성관계를 원할 때는 고안에 이제 이걸 조작할 수 있는 펌프가 있는데, 이 펌프를 여러 번 눌러가지고 이 배 안에 있는 풍선에 차 있는 물을 실린더로 보내서 음경을 팽창시키는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음경 보형물 수술을 할 때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점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립선암이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재발이 없는 상태가 돼야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뭐 전립선암 치료를 하고 나서 좀 너무 성급하게 보형물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또 이 전립선 이제 암이 재발을 했다 이러면 사실 이게 또 치료에도 방해가 될 수가 있고, 또 사실 이렇게 고생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수술을 하는 게 이제 쓸모가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전립선암은 일단은 괜찮은 상태가 이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발기를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음낭에 있는 펌프를 이제 손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제 발기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보통 뭐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 펌프를 조작하기가 어렵다든지, 아니면은 뭐 뇌경색이나 이런 게 있어서 손을 쓰기가 어려워서 이거를 이제 조작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당연히 이런 수술이 오히려 더 불편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몸 안에 넣는 이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넣으면은 이것 때문에 감염이나 이런 위험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게 큰 문제가 되면 이걸 통째로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게 또 사람이 만든 기계 장치다 보니까 처음에 넣고 잘 쓰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고장이 나서 이거를 뭐 수선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새 걸로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음경 보형물 수술할 때 제일 또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그 음경에 삽입한 실린더가 이제 음경 해면체 기능을 이제 대신한다 그랬는데요. 근데 그 실린더를 넣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원래 있는 음경 해면체 조직을 쇠꼬챙이로 다 파괴를 한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이 인공 실린더를 넣는 거기 때문에, 이 인공 실린더를 삽입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사실 이게 발기 기능의 어떤 자연 회복은 아예 포기를 하고 이거를 장치의 힘을 빌려서 이제 사용을 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제 이 발기 회복의 자연 회복은 포기를 한다, 이제 이런 셈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립선암 수술하고 나서 어떤 이런 발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요실금하고는 조금 달라요. 전립선암 수술하고 나서 어떤 발기 기능의 완전한 보장은 좀 어려울 수가 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수술 전에 어떤 환자의 발기 능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미 나빴던 분들은 뭐 수술하고 나서 더 나빠질 거니까, 이게 이 수술 전에 어떤 발기 능력이 아주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을 할 때 이 신경 혈관 다발을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다 보존해 놓은 상태에서 잘 회복이 안 될 때는 이제 케겔 운동이나 이제 발기부전제 같은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한 이렇게 뭐 노력을 해봤는데 한 2년 이상 회복이 안 되고, 근데 그분이 난 아직도 어떤 그런 성기능이나 뭐 부관계 이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해보는 걸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 전립선암 수술 후 이제 발기 부전 이제 이거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 이제 질문 올려주신 분들 제가 답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화면만 나오게 하려면 그건 안 되고. 네. 보시면. 그러면은 제가 이제 보고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제 김민님이 로봇 수술로 난 흉터는 금방 없어질까요? 아니면 남긴 하는데 엄청 작은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사실은 수술 흉터는 크기 자체는 우리가 개복 수술보다는 훨씬 더 작아요. 훨씬 더 작은데, 이 흉터는 사실은 개복으로 하든 수술로 하든 이게 절개는 우리가 이제 메스로 넣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로봇으로 하나 개복으로 하나 이 흉터가 없어지는 속도에는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 이제 피부를 꼬매줄 때 요거를 뭐 그냥 스테폴러로 찝는지, 아니면은 뭐 최대한 뭐 흉터가 안 생기게 본드로 붙이는지, 뭐 이런 거의 차이에 더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뭐 흉터가 이제 좀 이렇게 희미해졌을 때, 이게 상처가 작으면은 보통 그거는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흉터가 이게 상처가 이제 흉터가 많이 아물어도 상처 자체가 길고 이러면 눈에 더 잘 띄고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뭇잎님이 이 로봇 수술에 대해서 프로그램으로 입력하면 이 로봇이 수술해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고 로봇 수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의 몸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 수술 방법이 똑같아도 이 몸 안에 이 위치나 모양이나 구조물이나 이런 건 다 다르고, 이제 또 이게 수술을 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돌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 뭐 저희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로는 그거를 이제 사람을 대신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없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김민님이 나중에 기술이 발전하면 로봇이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언젠가는 이제 그런 날이 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저희 기술이 뭐 우리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제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신이민이님이 일반 발기부전은 비아그라 같은 약으로 이제 임시 해결을 하는데 전립선암 수술 후 발기부전은 그런 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발기 이 기능의 회복은 이제 뭐 비아그라를 일반 상황에서도 쓸 수가 있고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발기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쓸 수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발기 신경을 보존한 그 신경이 잘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자연적인 발기 기능이 회복되는 거를 기다리는 건데, 그게 사실 잘 되는 분들도 있고 이게 안 되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뭐 사실은 이게 근본적인 해결은 이제 본인이 이제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제 그게 충분히 우리가 만족을 못 느낄 정도로 회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또 뭐 수술적 치료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이제 이게 수술이 아닌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발기부전제를 써서 이제 반응이 있을 확률보다 이 전립선암 수술을 하고 나가지고 이제 발기 기능이 나빠져 있는 상태에서 쓰는 발기약의 반응이 조금 더 나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행복이여님이 전립선암 수술하고 나면 빈뇨가 생긴다는데 빈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이게 전립선암 수술하고 나서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가 생기는 기전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방광 밑에 있는 이 전립선을 떼내잖아요. 떼내고 요 방광을 끌어와 가지고 요도에다가 이렇게 새로 꿰매주는데, 그러면 이 전립선을 떼낸 그 면적만큼 방광을 끌어와서 꿰매주니까 일단 방광 용적 자체가 조금 줄어들죠.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발기신경이나 요도괄약근 신경이나 이런 거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 방광 기능 자체도 소변을 좀 못 참아주는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 이제 빈도 자체는 사실은 뭐 몇 프로다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 분들이 수술을 하고 나서 초기에는 이 소변을 내가 좀 굉장히 이 수술 전보다 자주 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지만 이게 영구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대부분 분들은 이제 그렇게 좀 좁아져 있던 이제 방광 용적이 다시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처음에 수술 직후에 이제 그런 신경 기능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소변을 좀 잘 못 참고 이제 이랬던 분들이 또 시간을 지나면서 또 회복이 되고 이제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좋아지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한 일부 분들은 그런 증상이 계속 남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증상이 좀 더 심해지는 분들도 있어서,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방광 기능을 좀 안정화시켜주는 약을 좀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마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질문 남겨주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제 그 지금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은 여기 정도까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방송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평일 저녁 귀한 시간 내주셔서 끝까지 방송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